안녕하십니까 비해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가수 유승준 아시죠? 이 친구 이름이 요즘에 언론에 많이 등장을 하네요. 이전에도 좀 등장을 하고 그랬지만 요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안이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다는데 40분이 조금 넘는 긴 영상이었대요. 그런데 제가 그 영상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본 기자들이 그 유승준이 한 말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올렸죠. 그걸 쭉 읽어봤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불쌍한 유승준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동안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지 말이죠. 유승준이 입국을 불허당한 게 무려 18년이나 됐대요. 그렇게나 됐습니까? 그러면 이 친구가 40이 넘었을 텐데, 뭐, 언제야? 그러면 30도 안 됐을 때, 그러니까 20대 말에 그 일을 당했군요. 그렇죠? 그런 건가? 아무튼 18년 동안 내 나라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건요, 어머나 국가 폭력입니다. 이건 국가 폭력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입국을 불허할 것 같으면 그러면요, 군대 안 간 사람들 다 추방해야 오라요. 다 추방해야. 외국에 거주한다고 해서 입국을 못하게 하면, 관광조차 못하게 하면 군대를 안 간, 예를 들어서 피부병으로 안 간 황교안 같은 사람도 내쫓아야죠. 이명박도 고향이 일본인데 일본 가서 살라고 해야죠. 왜 대통령으로 뽑아줘요? 이건 공정한 게 아니에요. 공평한 것도 아니죠. 이건 국가 폭력이에요. 그리고 또 팬심이 그렇잖아요. 유승준 한국에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가 절대 민심이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잘못된 인민재판입니다. 군대 안 간 정치인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잖아요. 군대 안 간 경제 권력자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잖아요. 그들의 자식들에게도 한없이 관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인민재판이에요. 공정하지 않죠. 공평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제가 미국에 살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전에 제가 유승준이 내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을 때 반감을 가지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우리는 단일 민족 뭐 이런 거 말하면서요, 사실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근데 나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첫 번째, 단일 민족은 사실 아닙니다. 역사적 팩트가 아니에요. 그리고 단일 혈통은요, 피 갖고는 구분 못해요. 피 가지고는. 생김새가 인종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프랑스 사람이나 뭐 영국 사람 잘 구분 못하듯이 독일 사람, 그냥 외국인이 봤을 때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뭐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해요. 저쪽에 남아시아 국가들은 그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침략을 받고 피가 많이 섞이고 필리핀도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 뭐 그래서 약간 체구는 작아도 그 팔 다리가 길고 눈이 크고 말이죠. 어떤 사람 광대뼈가 없고 뭐 이렇잖아요. 조금 그렇게 변한 건 있어도 중국, 한국, 일본은 좀 덜하단 말이에요. 서구의 지배를 받지 않은 지역이 많아서, 그리고 한국하고 일본은 지배를 받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비슷하게 보여요. 그래도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이제 좀 구분하는데, 그건 입 그 뭐 얼굴 표정이나 뭐 이렇게 행동 있잖아요. 굽신굽신 거리는 건 일본 사람이 잘하거든요. 아주 상냥해요. 그리고 이제 옷 입는 거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갖고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갖고 구분하냐 하면, 큰 인종이야 다르지만, 골격도 다르고 다르지만 뭐 이렇게 겉모습 보고, 그러니까 문화적 구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혈통적 구분 좀 웃겨요. 그런 거 없어요. 다 뭐 A형, B형, AB형, O형이죠 뭐. 근데 한국은 문화적으로
그 한자 문명권에 속해 있다고 대개 말해요.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자 문명권. 그러니까 뭐 그렇게 단일 혈통이다 이거 일단 팩트가 아니고, 두 번째 이게 좋은 점이 있죠. 우리가 결속하는 것에 조금 장점을 볼 수 있죠. 지금은 그런지 모르지만 이전에는 우리가 뭐 품앗 시도하고 말이죠. 뭐 이렇게 이런 좋은 전통이 있었고, 이 좋은 전통이 IMF 맞았을 때 부자들은 이대로 족이라고 해서 그대로 그때 이자가 뭐 거의 30%에 육박하고 그랬을 때 그 돈으로 오히려 거의 국민의 모두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은 배 두들기며 살았다는 거잖아요. 이에 반해서 다른 다수의 대한민국 시민들은 금가락지 빼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모두는 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상당 부분 IMF를 탈출하는 데 기여를 했단 말이죠. 우리는 이런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일 혈통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그렇죠. 단일 민족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은 좀 글로벌라이즈가 덜 되는 거죠. 세계화가 잘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이, 마음이 세계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만 하면 니네 나라로 가래요. 미국에도 그 구구꼴통 그 유러피안들이 그런 말 하거든요.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니네 나라로 가래요. 그래도 저도 그래요. 그럼 너도 니네 나라로 가 그래요. 옛날에.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안 그런데, 난 여기서 태어났대. 넌 여기서 태어났지? 나는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내 미국 시민이야. 너도 니네 나라로 가. 네가 왜 미국 시민한테 왜 그래? 근데 너는 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조상이 아니야. 너도 여기는 원래 원주민들이 있어. 이 나라는 그 사람들 거지. 니네 게 아니야. 넌 유러피안이야. 넌 유럽으로 가. 이런 구구 꼴통 그 유러피안이 있거든요. 똑같아 한국도. 근데 한국이 좀 심해 보여. 인종차별도 많고. 같은 동족끼리도 돈 없으면 차별하는 게 우리니까. 심지어 뭐 애들도 막 그런다면서요. 아파트에 뭐 철조망 쳐놓고 못 지나다니게 하고. 이런 차별의 극렬함을 보이는 한국 사람들이어서, 뭐 말만 하면 니네 나라로 가라. 뭘 어디인데 니네 나라는요. 우리나라는 어디고 니네 나라는 어딘데요. 좀 글로벌라이즈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이민자가 고민하며 사는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친 것이, 너는 한국은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 혈통주의를 따랐잖아요. 국적에. 여기는 국지주의를 따르잖아요.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그 나라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좀 바뀌었나요? 어쨌나요? 그런데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국적을 취득하는 게 한국하고 미국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국적에 대한 개념도 다르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제가 여기서 다 낳았잖아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너는 법적으로는 미국이냐? 근데 biologically 이렇게 혈통적으로는, 제가 굳이 이게 혈통주의를 써야 되는군요. 아무튼 그렇게는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죠. 문화적으로도 여기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1세들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네가 미국 사람이야 막 이렇게 막 하거든요. 아이들이 영어 쓰고 그러면 그건 자기가 현주화를 못 이룬 것을 자식들에게 퍼붓는 거예요. 그릇된 모습으로. 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하냐면 아이들이 한쪽 측면으로 여기서 현주화를 못 이룬 사람이 보기에는 되게 미국식으로 사는 것 같아도 걔네들이 문화가 반반씩이에요. 한국 문화 반, 미국 문화 반. 음식은 한국 문화에 훨씬 기울어졌어요. 여러분들 저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 뭔지 아세요? 파김치, 부추김치 이런 거예요. 어른들도 잘 안 먹는 거, 그런 거. 어떤 어른들은 그런 거 안 먹더라고요. 삼겹살 싸 먹을 때 마늘이 필요한 애들이에요.
여기 이민자들 1세들 냄새 난다고 뭐 미국 사람들한테 말할 때 냄새 난다고 안 먹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냥 상관없이 먹었어요. 이민 오자마자부터 지금까지 내내 먹고 있습니다.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마늘도 쓸어서 잘 안 먹어요. 통째로 먹지. 그러니까 그렇거든요. 음식은 진짜 대단해요. 대단해서 우리 아이들은 먹는 게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어디 가서 자기들을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세들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 아이들은 어디 가서 코리안이라고 말합니다. 아메리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이들이 대학 가서 바로 아는 사실이거든요. 이전엔 그거 갖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지만 지금은 좀 많이 낮았죠. 그 케이팝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일찍부터 그런 정리를 해줬어요, 아이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하죠. 나는 한국인이다. I'm a Korean. 이렇게 얘기해요. I'm Korean. Korean American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한국 국적이 없지만 내 나라는 어디냐면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유승준도 내 나라입니다. 여러분 자꾸 지네 나라로 가라고 하지 마세요. 이건 지네 나라로 가라고 하는 당신이 지나치게 협소한 인생관 세계관을 갖고 사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마구 그냥 무슨 뭐 토해내듯이 말이죠. 토사물 토해내듯이 막 토해내는 거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리 살지 말자고요. 외국에서 예를 들어서 벨기에에서 한국에 와서 한국에 정착해 산 사람들 한국인처럼 대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차별을 하도 해서 유럽인들은 한국에서도 좀 잘 살아요. 근데 동남아 사람들은 잘 못 살아요. 그 사람들도 따뜻하게 대해주고 내 이웃으로 대해주고 요즘엔 많이 낮은 것 같아요. TV를 보니까. 그런데 여전히 지나치게 그렇게 차별의 시선으로 대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유승준이 18년 동안 입국을 불허 당한 건 이건 국가적 폭력이고요. 잘못된 인미 재판이에요. 이건 절대로 공정하지 않고 절대로 공평하지 않아요. 그것과는 다르게 유승준이 유튜브에 40 몇 분짜리 동영상을 올렸다는데 그 말을 듣고 또 제가 불쌍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18년 동안 내 나라에 못 들어간 것도 그것도 불쌍한데 관광도 허락하지 않고, 아니 도대체 한국 정치 지도자들은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을 세계 외교 무대에서 이제는 남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선도해야 할 그 정치인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군대를 가겠습니다 그랬다 안 갔다고 자기 나라에 못 들어오게 해요. 이런 것들이 국가의 지도자입니까? 아무튼 유승준의 그 발언을 듣고 전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불쌍하다. 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게 불쌍했는데 이제는 그게 불쌍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방송을 했었을 때 이제 더 이상 안 들어갈 거야 라고 아예 다짐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건 불쌍하지 않아요. 한국에 못 들어가는 거. 근데 촛불을 폄훼했어요. 이게 무슨 혁명이냐? 쿠데타지. 그리고 방공 운운하면서 민족을 찢었어요. 또 거의 뭐 주옥순 뭐 어버이 부대인가 뭐 그랬죠.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았어요. 그 광화문에서 아주 그냥 개거품을 무는 그 노인네들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김정은이나 만나니까 시민들이 불안해 떠는 것 아니냐 막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민족을 찢는 일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불쌍해요. 이 친구가 뭘 알아요?
그렇잖아요. 어렸을 적부터 미국에 살아서 뭘 알아요? 그럼 누군가가 유승준의 정신세계를 이렇게 조작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영혼이 피폐하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게다가 우리나라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보다 국방비가 40배가 많아요. 경제력도 훨씬 뛰어나죠. 우리는 모기를 소진하면 미국에서 얼타쿠나그로 무기를 또 팔아먹을 거고 우리는 무기를 살 돈이 있어요. 그리고 돈이 떨어지면 우리는 신용이 있기 때문에 신용으로도 무기를 더 사올 수 있어요. 북한은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현찰이 없어서. 다만 그 러시아나 중국 이 사람들이 북한 땅을 내 테리토리라고 내 땅이라고 여겨서 개입을 하겠지만 그것 말고 만약에 남북한 단독으로 전쟁이 벌어지면 당연히 북한은 한국에 깨집니다. 개박살이 나는 거죠.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뭔가 자꾸 위협을 그 전쟁 시나리오를 퍼뜨리고 말이죠. 전쟁 시나리오가 미국에서 제작을 하고 한국의 그 어리석은 그 정치인들 언론인들이 그거 받아다가 확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미국은 한국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한국의 그 정치 지도자들과 그의 그들과 카르텔 형성한 언론인들, 경제인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요번에 검언 유착 뭐 이런 것처럼 그 카르텔을 형성하잖아요. 그렇죠. 이 자들은 자신들의 한국 내에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전엔 한국에서 대통령이 되면 미국에서 꼭 먼저 아련을 했죠. 대통령 되자마자 미국에서 정통성을 인정해 줬어야만 그 한국의 대통령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두환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목적이 있어요. 미국으로부터 그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더 작게는 그래서 정통성을 인정받고 그 권력을 사유해서 그 국민들을 노예로 부리고 국민들의 노동력 등을 착취해서 그래서 뭐 권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그 전쟁 시나리오를 퍼뜨린 거고요. 미국은 한국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퍼뜨렸던 겁니다. 그런데 공산화가 되면 유승준 얘기가 공산화가 되면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유승준이가 도대체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되나, 그래서 대충 네이버에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LA에 베데스다 신학교라는 게 있거든요. 조용기가 세운 거. 그러니까 그런 학교 나온 신학생들은, 거기 나온 신학생들 정말 죄송해요. 어디 가서 신학교 나왔다는 말 하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나온 신학교는요, 미국에서도 알아주는 신학교예요. 알아주는 신학교지만 은혜 점수라는 게 있어요. 일반 학교와는 다르게 신학교는 조금 그래도 더 널널해요. 널널합니다. 알아주는 신학교인데도 그래요. 여러분 쳐보시면 알겠지만 골든게이트 지금 이름이 바뀌었어요. 더 게이트웨이로 바뀌었는데 그 신학교 치면 그냥 괜찮은 신학교예요. 근데 널널해요. 그냥 영어 잘 못하는 유학생들이 조금 문법 배워갖고 와서, 우리도 뭐 토플 필요했어요. 550점 받고 뭐 그래야 되지만, 아무튼 뭐 원래 600으로 해놨다 나 어쨌다 나 그랬다는 것 같다. 550이면 뭐 들어오고 그랬었대요. 뭐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전 그 유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좀 문장도 좀 만들어내고 그 정도만 되면 말귀 잘 못 알아들어도, 우리는 뭐 글은 좀 만들 수 있어도, 문장을 만들 수 있어도 대화 같은 거 잘 못하잖아요. 뭐 그런 사람도 다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널널하다는 얘기예요. 널널하다는 얘기. 근데 이런데도 그런데
베데스다 신학교? 뭐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총장만 미국인 갖다 놓고 월급 조감해.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뭐 무슨 목사들이 대충 가르치는 그 신학이 학문적으로 어떤 그 수준인지 말이죠. 거길 나왔다는 거야, 이승준이가. 그게 조용기가 세웠으니 뻔하죠. 무슨 신학교겠어요? 은사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학문적으로 좀 성경을 차분히 공부한다기보다 믿습니다로 가는 거죠.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 학교를 좀 더 자세히 아는 건 저랑 가까이 지냈던 목사가 그 학교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 사정을 제가 좀 알죠. 그랬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또 뭐 그 유승민이 그랬는데 지금 한국 이민사회 개신교는요, 그야말로 개판입니다. 개판이에요. 그냥 개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게 아니라 그 종교적 신념으로 꽉꽉 그냥 머릿속에 뇌에 꽉꽉 채운 자들, 심장에 꽉꽉 채운 자들, 그 자들이 왔거든요. 그 자들이 사실은 여기서 자란 목회자들은 별로 없어요. 다 한국에서 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뭐 처음엔 뭐 유학으로 오고 뭐 이랬겠죠. 뭐 살다 보니까 청빙받아 온 친구들도 있지만 뭐 여기 좋거든요. 자식 키우기 뭐 좋고 그러니까 그냥 눌러 앉아버린 경우가 많아요. 눌러 앉아버린 경우가. 이 자들이 그 어렸을 때부터 사는 아이들까지 그 뇌를 그렇게 막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빨간색만 보면 미쳐날 때는 레드 컴플렉스라는 정신질환에 걸리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요즘에 얼마 전에 목사가 그루밍 성폭력을 또 저질렀더라고요. 그렇죠. 심지어 생리까지 뽑았다면서요. 학교도 안 보내고. 그렇잖아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성폭력만 아니지 그루밍 하는 거예요. 그루밍이 뭐냐면 여러분 아시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미국에는 이제 한국도 그렇지만 강아지, 개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거 강아지 뭐 이렇게 뭐 좀 훈련시키거나 뭐 휴가 때 잠시 봐주거나 뭐 이런 데 그루밍이라고 써 있어요. 그 개한테 하는 짓이에요. 개한테 하는 짓. 그 그루밍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루밍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목사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1세들은 또 몰라. 1세들은 그거 장착하고 온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의 자식들 있잖아요. 안타까운 점이 한국의 1세, 미국에 왔지만 현지화를 제대로 하지 못한 한국의 1세들이요. 자식들을 그렇게 가르쳐 놨기 때문에 좋은 측면도 있지만 나쁜 측면이 뭐냐면 우리의 2세 애들이 미국 교회를 안 다녀요. 다 한국 교회를 가요. 다 한국 교회.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들도 주류에 완전히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주류에 완전히 못 들어가요. 100% 미국인처럼 못 산다고요. 이게 전부 현지화를 하지 못한 미국이라는 상황, 이 상황에서 진리의 말씀을 상황화해서 살아내야 하는데 이게 현지화인데 현지화를 하지 못한 1세들이 자녀들에게 저지른 폭력 같은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영화하는 애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전에 영하지 못하는 전도사들이 있었어요. 서로 통하지도 않아요. 이 커뮤니케이션도 안 돼. 걔네들하고요. 그런데도 뭐 없으니까 뭐 유학 온 애들밖에 없으니까 걔네들이 2세 애들 한국말 못하는 애들 전도사하고 목사하고 그랬다니까요.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전부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유승준이 어렸을 때 뭘 알았겠어요. 장난감 갖고 놀았을 거고 좀 크면서
그 풋볼 공 갖고 놀았을 거고요. 어린이용 공 갖고 놀았을 거고, 몇 살 때부터 있었는지 모르지만 태어나는지 아닌지, 한국말 잘하는 거 보니까 태어난 것 같진 않고, 그 정도 나이 된 애들은요, 그 어렸을 적에부터 미국에 왔으면 잘 몰라요. 한국말. 그 세대는 제 아이들 같이 잘 몰라요. 근데 아무튼지 뭐 어른 때 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른이 돼서는. 근데 그 어린 그 스티브 유의 머리와 심장 속에 극우 꼴통 목사들이 한국에서 미국까지 원정 범죄 오는 거죠. 목회자로 오지만 원정 범죄 오는 거예요. 뭐 한국 조폭들이 뭐 베트남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것처럼 원정 범죄 오는 거예요. 목사 타이틀을 들고 극우 꼴통 마인드를 장착한 채 민족을 찢고 나누고 가르고 예배가 최고의 신앙인 양 이렇게 가르쳐서 방공 갖고 오면서 예배 그러는 거야, 유승준이.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남북이 붙으면요, 문이 열어지면 삼성과 현대가 북한 먹어버릴 거예요. 북한이 조심해야죠. 일국이치제로. 그래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연방으로 일단. 아니면 북한 그냥 송두리째 삼성한테 뺏기고 현대한테 먹혀요. 북한 주민들에게 현재 소득이 만약에 뭐 10만 원이라고 치면 15만 원씩 주겠다 그러면 당연히 삼성에 그 노예 같은 노동자를 안 가겠어요? 20만 원 주겠다 그러면 삼성은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줘야 되는데 기흥 공장에 막 일하면 뭐 120만 원, 180만 원, 150만 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20만 원에 써버릴 수 있는데 평양 인근에다가 공장 왕창 세워놓고 반도체 공장 세워놓고 20만 원만 줘도 쓸 수 있는데 안 세우겠어요? 세우지. 다 먹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북한에게 먹힐까봐 전전긍긍하고 맨날 북한 핵 이야기하고 미사일 얘기하고 이 극우 꼴통들이 영혼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원정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한국의 극우 꼴통 목사들이 미국까지 와가지고. 그렇잖아요. 종교법 같은 거 만들어야 돼요. 아주 오래전서부터 제가 주장한 건데 종교법 같은 거 좀 만들어서 종교인들도 일반인들과 똑같은 법 적용을 하게 하고요. 종교 단체에 관한 어떤 그 법령들도 새로 좀 정비를 해야 되고요. 공산화가 돼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 불쌍하죠? 어떻게 이렇게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 나갈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어른들이 잘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잘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서 어른들이 잘해야 돼요.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안락하고 윤택한 종교생활을 하나님을 잘 신앙하는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고요. 건물 하나 만들어 놓고 그저 디립다 모이면 그것을 하나님 신앙하는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고요. 어른들이 잘해야 돼요. 어른들이. 이런 유승준 같은 친구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어른들이 잘해야 된다고요. 제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요. 책임감을. 요즘 아이들이요, 배울 만큼 배워서도 부와 성공만을 쫓아 살잖아요. 부와 성공만을. 그렇잖아요. 돈이 먼저예요. 자본주의 캐피탈리즘, 캐피탈, 돈, 자본. 자본이 이념이 되는 주의가 자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윤리가 돼요. 돈이 도덕이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소중한 가치가 다 돈 밑에 있단 말이에요. 돈 밑에 깔려 있다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이 잘해야 돼요. 뭐가 소중한가, 뭐가 더 중요한가 잘 가르쳐야 된다고요. 참고로 윤석열, 진중권 말해볼게요. 유승준과 공통점이 있어요. 윤석열과 진중권이. 뭐냐면 공통점이 뭐냐면 지나친 자기애가 있더라는 거죠. 지나친 자기애가. 진짜 유승준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라면 죽을 때까지 칠칠이 사시고 그들이 받아줄 때까지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승준도
종교인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죠. 신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판단하는 거지. 내가 뭐라고 툭 내뱉었어요? 아내가 상처를 받았네? 아니 그까짓 것 갖고 왜 상처를 받아? 아니 내가 저지른 범죄를 왜 네가 판단해? 하나님이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연약한 그릇이 육체적으로도 약하지만 남자가 상상 못하는 것으로 가슴이 약한 그릇처럼 깨질 수 있는 존재라는 말이잖아요. 왜 남자인 남편 네가 판단해? 네가 입 밖으로 탁 던진 것 같고 아내가 찢어졌는데 가슴이 깨졌는데 유승주 왜 네가 해?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쪼잔하게 그런 거 가지고 삐진다. 아니 남자는 그런 거 가지고 삐져요. 네가 판단하지 말라고. 남자는 성경에서 말한 대로 존중받지 못하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은. 그 남자들이 쪼잔하게 왜 그래? 그 말로 남자는 죽어요. 그러니까 여자인 아내도 자기가 저지른 범죄 갖고 지가 판단하지 말라고요. 남편이 풀어질 때까지 잘못했다고 한다고. 똑같아. 유승준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너한테 그만큼 사랑을 줬기 때문에 배신감이 큰 거라고요. 너한테 그만큼 사랑을 줬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누가 제 아내에게 어떤 지나가는 남자가 욕했다고 제 아내가 상처를 그렇게 받겠어요? 속으로 별 미친놈 다 보겠네 그러겠지. 근데 저는 욕하지 않았고 뭐를 섭섭한 말만 해도 굉장히 크게 섭섭할 것 아니에요. 울지도 모르고 입을 뒤집어 쓸지도 모르고. 왜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기대치가 있으니까 섭섭한 거예요. 유승준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국민들이 그러냐, 팬심이 왜 그러냐, 너한테 많이 사랑을 줬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배신감이 크다는 거야. 그걸 생각해야지 왜 네가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을 하냐고. 승준아, 뭐 다이아몬드 바에 있는 LA 피트니스에 가서 그렇게 운동을 한다며? 운동할 때 근육만 키우지 말고 생각도 좀 키우라 이거예요. 스티브, 생각 좀 키워. 진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근데 아무튼 제가 지금 참고로 윤석열 진중권 그랬잖아요. 자기애가 지나치게 강해요. 자기애가. 그래서 지나치게 강하다 보니까 자기애가 지나치게 강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아세요? 상처를 받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상처를 받으면. 그래서 자존심이 세서 그렇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자라날 때 여러분 아시죠? 대한민국이 다 가난했잖아요. 근데 전 더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어렸을 적부터 괜히 위축되고 끼울린 마음으로 살고 막 이랬거든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만 셌어요. 친구들처럼 과외도 해보고 싶은데 과외도 못하고. 중학교 1학년 때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저만 빼고 다 과외하는 겁니다. 근데 저 과외를 못해요. 근데 친하게 지냈는데도 제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속으로? 중학교 1학년 때 공부도 못하는 XX 과외만 하면 뭐해? 그러면서 막 교과서를 외우고 그랬어요. 저는 그때 자존심이 막 센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잘 받아요. 제가 결혼했을 때 제 친구가 제 아내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제 숨기는 상처를 이렇게 쉽게 받으니까 좀 이렇게 좀 하시라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제 친구가. 그래요, 제가. 이게 왜 그래요? 자존감이 떨어져서.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자존심만 세서. 자존심이 세니까 그릇된 자괴가 있잖아요.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본능. 사실은 남이 해코지도 하지 않는데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자기를 어떻게 툭 건드리면 아파서 막 드러내고 세게 반응하고 강하게 표출하고 감정을
이런 거잖아요. 지금 유승준이가 그런 거예요. 똑같이 누가 진중권하고 윤석열이 보세요. 못 견뎌 하잖아요. 사실은요, 윤석열은요, 범죄를 저질러서 징계위원회 해부가 되는 게 아니라 법정이 세워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왔어요. 못 견디는 겁니다. 대통령하고 붙어보겠다고 그랬잖아요. 대통령하고 싸우는 거 맞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싹 돌아가는 민심이 싸늘한 것 같으니까 아니다 하루 만에 뒤집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헌법소원 제기했대나 한대나 이러고 이건 뭐 잘못된 거다 헌법적으로. 아니요. 검찰총장의 직무에 대한 범위,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싶으면 국회에서 법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행정부 조직과 검찰 조직 뭐 이런 거 이 직제 개편에 대해서 국회에서 법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면 이거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렇게 난리치잖아요. 진중권도 지금 지가 그렇게 개거품을 물던 국민의당의 입맛에 딱딱 맞는 소리하고 거기 가서 강연도 한번 하고 안철수랑 둘이 생쇼 또 벌이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수령이라고 하고 이 셋의 공통점이 뭐예요? 지나친 자기애라는 거죠. 그릇된 자기애.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안 받아도 될 일 갖고 상처를 받아요. 제가 윤석열이었다라면 그 지점에 대해서 징계위원회 해부가 되는 거니까 만약에 법무부 장관에 하고 그 지점은 제가 오바를 했습니다 그랬으면 그 징계위원회 해부가 안 되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 잘 그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을 거예요. 추미애 만나서 잘하면. 근데 자존심 상한다 이거죠. 자존심 상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하가 아니다 이거잖아요. 진중권도 언젠가부터 그 매스미디어에서 안 써주니까 TV 토론자로 안 써주니까 뭔가 확 뭐가 도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시비를 거는 거죠. 국민의 멱살을 잡는 거예요. 이 셋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유승준과 윤석열, 진중권이 국가의 시비를 걸어요. 그리고 국민의 멱살을 잡아요. 이 공통점이에요. 이게 지나친 자기애. 근데 그릇된 자기애죠. 그러다 보니까 요만한 일에 상처를 받아요. 안 받아도 될 거거든요, 사실. 안 받아도 돼요. 진중권에게 상처 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토론자로 자기가 뽑히지 않으면 좀 더 자기가 좀 갈고 닦아야죠. 미학 전공했으니 자기가 부족한 점이 있겠죠. 진중권이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에서 모든 영역의 토론자로 등장을 했는데 지가 그만큼 전문가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부르지 않았을 때 자기가 좀 더 지식 축적의 시간을 좀 갖고 1년이든 2년이든 좀 쉬고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하고 그럼 좀 좋아요. 그렇잖아요. 윤석열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면 좀 좋아요. 생각해보니 그 지점에서 아무리 내가 검찰주의자라고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내뱉은 말이 있으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완전히 검찰 조직을 이전에도 사실 그런 모습이 보였고 거기서 자라난 식인 악어 같은 자니까 윤석열이 그런 거지만 사실은 기대할 수 없는 말을 제가 한 거지만 검찰이 그래서 무슨 양은이파처럼 이제 성렬파 이런 조폭 조직이니까 검찰 조폭 조직이에요. 합법적인 조폭 조직. 그러다 보니까 그렇긴 하지만 국가의 시비를 걸고 국민의 멱살을 잡아요. 이 자들이. 공통점에 유승준, 윤석열, 진중권. 근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릇된 자기애. 근데 이게 지나쳐요.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 같고 상처를 받는 거야. 그러면 상처를 내가 좀 이렇게 보고 원인이 뭔가 보고 상처가 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질투가 폭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질투가 폭발하다 보니까
사실은요, 영혼의 존재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사실은 악령이 침투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악령에 사로잡히는 거랑. 이런 경우가 성경에도 있어요. 누구죠? 사울. 사울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줬잖아요. 왕으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줬다는 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마리아가 기름을 예수께 부었잖아요. 머리카락으로 닦았잖아요. 그것도 발에. 발에 입을 맞추는 게 경배하다의 뜻이잖아요. 예배하다. 그렇잖아요. 원래 뜻이. 그러니까 왕임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 땅에 와서 내가 왕이라고 말했잖아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그런 것처럼 마리아가 기름을 부은 것은, 향유를 부은 것은 왕으로 인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원래 유대인의 그 장례 풍습에는 우리는 3일장인데 그 사람들이 1일장이래요. 그래서 뭐 빨리 날씨 때문에 빨리 시신이 부패해서 그런지 아무튼 1일장으로 했대요. 그래서 향유 같은 거 붓지 않았어요. 근데 왕에게만 붓다고요. 왕에게만 부은 것이 이제 그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의 풍습에 나와요. 그랬는데 그것대로 마리아가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었다는 거, 왕으로 인정을 했다는 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다, 사울에게. 그러니까 왕으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왕이 정치 지도자이기만 했냐고요. 재판을 한, 하늘의 법 가지고 재판을 한, 옳고 그름을 분별해준 그 재판관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늘의 열쇠를 우리도 받아서 성도가 천사까지라도 판단, 재판, 저지하는 권세를 가졌잖아요, 우리가. 그런 자로 사울을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신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이 사무엘상 18장에 가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어요. 17장에 가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죠. 그리고 이제 전쟁에 승리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군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여러 성읍에서 막 그 승전을 축하고 그래요. 그래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울 왕을 환영했어요. 그게 사무엘상 그 18장 6절 기사입니다. 그렇게 막 춤추고 노래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막 승전 축하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 장면을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6절인데 7절부터 이제 읽어드릴게요. 7절부터 9절까지 그들은 이렇게 노래하였다.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이라네. 개역개정에서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한 수천 명 죽이고 수만 명 죽였다는 거죠. 사울의 공을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사실 전쟁에 둘 다 장수였어요. 둘 다 리더죠. 리더. 그렇죠. 사울이 더 큰 리더. 그리고 다윗은 그 밑에 리더. 그런데 그러면 리더가 직접 죽인 사람이 그렇게 많다. 그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을 누구에게 돌리냐? 더 큰 공을 다윗에게 돌리는 거예요. 지금 누가요? 다수 인민이, 다수 이스라엘이.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인 것에 반해서 왕인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 명에 불과하다. 그럼 사울이 어떻겠어요? 사울이 속으로. 그래서 8절에 사울은 이 노래를 듣고 대단히 불쾌하여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도대체 이것이 어찌된 셈인가? 저들이 다윗에게는 수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을 돌리다니. 실제로 다윗이 수만 명을 죽이고 사울이 수천 명을 죽인 게 아닐 거예요.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한 사람이? 그럴지 못하죠.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공을 그렇게 잡는 거예요. 공을. 그들이 다 뭐 전쟁 중에 뭐 칼싸움하고 뭐 활싸움하고 뭐 창으로 뭐 이렇게 싸우고 그랬을 때 누가 누구를 실 수 있겠어요? 다윗이 얼마나 죽인 거? 그렇지 않잖아요. 공을 그렇게 돌린다는 거예요. 공을. 그래서 어찌된 셈인가 이러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셈인가? 아니 어떻게 전쟁의 승리의 공을 다윗에게 저렇게 크게 돌리고 나에게 이렇게 적게 돌리는가? 이게 어찌된 셈인가? 그러니까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음번에는 저들이 다윗을 자기의 왕으로 세우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 거예요. 사울이. 그리고 그날부터 사울은 계속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봤다.
아시죠? 질투는 그 이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엄청 쫓아다니고 다윗은 계속 도망다녀요. 2번이나 죽을 위험에 처해지기도 했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질투가 사람을 죽이더라는 거죠. 이 질투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란 말이에요. 이 질투가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날부터 사울은 계속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이 보낸 악령이 강하게 사울을 사로잡자. 문학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지 않았다는 게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날. 이걸 문학적으로 하나님이 보낸 악령이 강하게 사울을 사로잡자. 하나님의 악령을 창조해서 사람에게 주입시키고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악한 존재가 아니고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버리셨으니까 죄가 드글드글 끊죠. sinful nature, 죄성을 가진 존재가 죄를 마구 저지르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시작이 뭐예요? 질투심. 왜 그래요? 자기가 너무 커. 진짜 지도자라면 하다못해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머리라도 써서 감정은 조금 이따 또 얘기를 해보자고요. 머리라도 써서 이럴 때 내가 민심을 얻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으로 이런 결단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구나라고 반성을 하고 뭐 이렇게 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이제 절단 나는 인생을 살아버리기 시작을 한 거란 말이에요. 지나친 자기애죠. 그래서 국가에 큰 잘못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폐위를 당하죠. 그리고 죽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울이 이런 형편에 대해서 감정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감정적으로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면 그 다수 인민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메시지를 하늘의 메시지로 알아야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야죠. 지금 세상에서 기독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 개신교인들에게 하는 말인 줄 개신교인들은 알아들어야죠.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도덕적 타락을 경고하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줄 알아야죠. 사울도 그래야만 마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고 죄를 뿌려야 마땅했었다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근데 질투심에 불타올랐다는 거죠. 이 질투심은 왜 그러냐면 자존감이 바닥이어서 그래요. 자존감이 바닥이니까 남이 뭐라고 하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릇된 자기애가 넘치고 넘치는 거죠. 그릇된 자기애가 넘친 사람은 저의 어린 시절처럼요. 자존심만 세고요. 자존심이 살짝만 건드려줘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를 받아가지고 못 견뎌서 결국 사울처럼요. 왕이 어마어마한 국가 권력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 권력을 다 엉뚱한 데 써버리는 거죠.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못 잡아먹어 안달인 거죠. 그 권력을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어떻게 써야 돼요? 다수 인민의 평안을 위해서 써야 되잖아요. 지금 미통당 애들이랑 똑같이 그렇잖아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어떻게 써야 돼요? 사람들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써야 되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못한 거예요. 현재 많은 정치인들이 그러지 못한 것처럼. 유승준과 윤석열, 진중권에게 보이는 공통점이 이거더라. 지나친 자기애더라.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거 갖고 상처를 잘 안 받아요. 그냥 제가 제 마음을 잘 몰라준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했더니 우리 리나수님이 몰라주겠냐 목사님 하면서 길게 써줬어요. 목사님이 멀리서 목회를 하시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일을 못 하시니까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저를 막 위로하는 글을 길게 써주셨어요. 댓글로. 너무너무 고맙죠. 근데 제가 제 마음을 몰라준다고 하는 건 우리 리나수님이 참 잘 읽었어. 뭐냐면 제가 한국에 있으면 열일 마다하고 마음 아픈 사람을 내가 찾아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도 내 마음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뭐 나라고 뭐 나도 너같이 나도 당신들 같이 버리려면 버릴 수 있어. 뭐 이러고 저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왜 그러지 못해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존재를 내가 아무렇게나 대할 수 없잖아요. 내가 소홀히 대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자녀라 한 사람을 내가 그렇게 함부로 팽개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못 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신 경우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뭐 잘났다고 저에게 마음을 주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사귄 기간도 오래되지 않고 전 미국에 살고 여러분들 대부분 한국에 사는데 뭐 그렇게 많은 교제를 나누지도 않고 그저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정도인데 그렇잖아요. 친구는 오래 묵어야 친구가 되는 건데 오래 묵지도 않았는데 뭐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이 밑거름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니 내 백성이라 한 저 황순기 목사니 어떻게 내가 소홀히 대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처럼. 그래서 마음 주시는 걸 거예요. 저도 그런 것처럼. 그렇죠. 근데 그 마음도 몰라주고 MC몽 노래처럼 내 맘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가버려? 비밀 해제하면서 애정 고백을 엄청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 제가 크게 반응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저에게 섭섭하다, 실망스럽다 혹은 조금 더 악다구니 쓴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도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크게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잃으면 든 사람은 몰라도 난 사람은 안다고 가슴이 요만큼씩 뜯겨져 나가는 아픔은 있어요. 그 마음을 알아주면 어찌 떠날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전에 제가 아주 굉장히 못났던 모습이죠. 굉장히 못났던 모습. 그 못났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너무나도 쉽게. 그게 언제까지 지속이 됐냐면 결혼하고 난 이후까지 지속이 돼서 아내가 요만한 말을 하는데 저는 상처를 받아요. 왜 그래요? 그럴 땐 자기 애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을 그것에 제가 막 아파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반응이 보여요? 유승준 같은 반응, 윤석열 같은 반응, 진중권 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처리해도 될 문제, 이성적으로도 처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데 그 감정 처리도 못하고 이성적으로도 처리 못해, 감정 처리도 스스로 못해, 그냥 뒤죽박죽 극도의 그릇된 분노만 그득 차서 반응을 이상하게, 그것도 극렬하게, 아주 포악스럽게 그렇게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진 않지만 제가 이전에 그런 인생을 살아서 유승준이가 불쌍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국 못 들어가는 건 더 이상 불쌍하지 않아요. 이제 안 들어가겠다고 스스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저렇게 말한 것으로 보여서 이제 그건 불쌍하지 않아요. 그건 불쌍하지 않은데 이 아이가 이제 아이도 아니죠. 40대 중반은 됐을 거예요. 뭐 제가 30대 때부터 제가 직접 대면한 건 아니지만 뭐 유승준하고 잘 지낸다고 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렸을 적부터 뭐 유승준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바람에 노래는 하나도 몰라요. 그러는 바람에 유승준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머물러져 있어서 그냥 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후의 인상을 모르기 때문에. 왜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왜 시어머니가 다 커서 자기 아들에게 시집온 결혼한 며느리에게 아가 하듯이 그런
표현이에요. 뭐 인격적으로 무시한 게 아니라. 그리고 행동이 제가 지금 보면 너무 아이 같아서 그래서 불쌍한 겁니다. 이 아이에게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냐는 거죠. 이게 한국의 구구 꼴통 목사라고 하는 범죄자들이 원정 범죄 온 거예요, 미국에 와서. 그래서 정신세계를 이렇게 박살내버린 거예요. 영혼을 이렇게 더럽고 음란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피폐하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결혼을 하고 아기가 있다고 하는데, 유승준 씨, 스티브 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로 살아가길 바라요. 그러면 이런 상처 같은 거 큰 문제 되지 않아.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 살면 어때? 그리고 뭐 남미에 가서 살면 어때? 그것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의 그 신분이 뭐 바뀌어주고 하는 게 아니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치지 말고, 그리고 막 그 배설물터야 되듯이 그 악한 그 말들을 막 쏟아내지 말고,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가 남에 매달려 억울하게 원통하게 죽으심이 있지만 한마디도 안 하시고, 스티브 유 자네 같은 사람을 건져주셨다 정말 믿는다면 그 알량한 자존심 같은 거, 그런 거 때문에 이렇게 막 그 유튜브 같은 거 만들어서 대국민 협박질이나 하지 말고, 국가에 시비나 걸지 말고, 국민들 멱살이나 잡지 말고, 이제 차분하게 되돌아봐서 결혼도 하고 슬하에 아이도 둘씩이나 있다니, 이제 차분하게 그리스도 은혜가 내게 임한 은혜가 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스티브 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라면 측은지심을 가질 줄 알아야 하니, 죄는 죄고 죄인은 따로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윤석열, 진중권 같은 자들이 이렇게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한 심판에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렇지만 불쌍하죠. 사울과 같은 존재잖아요, 윤석열이. 사울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지금 장모도 이제 재판에 넘겨졌죠. 얼마나 불쌍해요. 뭘 얻겠다고 저러고 인생을 사는지, 뭘 얻겠다고 영계 마누라 얻어서 불법적으로 저런 지금 아직 뭐 수사가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 뭐 아직 아니다. 그건 세상의 논리고, 그건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 마누라도 범죄를 저지르는 게 정황상 분명하단 말이에요. 정황 증거라는 것도 있으니 뭐를 누리겠다고 그런 인생을 사냐 이거예요. 그런 지나친 자기애는 인생을 수렁으로 나를 수렁으로 던지는 거니, 결국 악령이 나를 사로잡는 것과 같은 일이 되니, 다시 말을 해서 죄를 반복적으로 재생산하고 대량 생산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으니, 윤석열 씨는 지금이라도 조금 아직도 자리에 있을 때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끝이라도 좋을 듯하다. 진중권도 그렇게 세상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새 치어 놀리지 말고 이제 좀 그만 반성이라는 걸 좀 하고 인생을 살아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와 같이 지나친 자기애가 인생을 어떻게 만든지 성경에서는 사울을 증거로 해서 말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들 마음 저 한 구석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그릇된 아주 못난 모습의 자기애가 있으면요, 그것이 나를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할지 모르니 그것을 미리미리 끄집어내서 내 삶에서 끊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리 잡고 있으면요, 사랑이 빠져나간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한 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자기애가, 잘못된 자기애가, 그릇된 자기애가 있으면요, 사랑하기 어려우니 그 자기애를 끄집어내서 불살라버리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첫사랑을 가득 채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